이것은 독입니다. 왕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조선시대 어이들은 매일 왕의 뒤를 살폈습니다. 천한일처럼 보이지만 이 관찰 하나가 왕을 살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1686년 한 어이가 발견한 작은 이상 징후, 그것이 숨겨진 독살 음모를 밝혀냈습니다. 검은 빛이 섞여 있습니다. 전하, 그 순간 궁궐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목숨이, 나라의 운명이, 그리고 이 어이 자신의 삶이 모두 이 한순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냥 지나쳤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686년 음력 9월 15일 새벽 창덕궁 내의원의 촛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당시 26세의 숙종은 사흘째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의원 수의 자리에 있던 50대 어이가 급히 불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왕의 뒤가 담긴 정난기가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것을 자세히 살피던 어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살폈습니다.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20년 넘게 궁궐에서 왕들을 모셔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대변의 색이 정상적인 황갈색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빛이 섞여 있었고 악취가 평소와 달랐으며 점액질이 과도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배운 대로라면 이것은 위장 출혈의 징후였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토혈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 피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이는 즉시 다른 어이들을 불렀습니다. 내의원의 3명의 어이가 모두 모여 왕의 뒤를 살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출혈입니다. 하지만 토혈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이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독입니다. 소량의 독을 오랜 기간 먹이면 위장에 출혈이 생기고 서서히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만약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독살 음모를 의심한다는 보고는 곧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정말 독살 음모가 있는데 늦게 보고한다면 왕께서 승하하시면 어이들은 모두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수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한양에 있는 아내와 2 아들, 그리고 늙으신 어머니. 이 보고를 하는 순간 자신의 가족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이였습니다. 20년 전 내의원에 들어오던 날 그는 맹세했습니다. 신은 오직 전하의 안녕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신의 목숨보다 전하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그날의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어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승정원에 올릴 장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사흘 전부터 복통과 설사를 하고 계십니다. 신이 살펴보니 대변에 혈색이 섞여 있고 색이 흑색을 띠며 악취가 심합니다. 이는... 붓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글자를 쓰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독의 징후일 수 있사옵니다. 글을 다 쓴 어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곧 승정원이 열릴 것입니다. 이 장계가 올라가면 궁궐이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내관들과 상궁들이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문초를 당할 것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섰습니다. 장계를 들고 승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이의 길입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전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목숨을 앗아간다 해도. 승정원 대청에 올라선 어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에게 급히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전하의 옥체에 이상이 생겼사옵니다. 승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이상인가? 혈변의 징후가 보입니다. 그런데 토혈은 없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어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독입니다. 독살의 가능성이 있사옵니다. 그 순간 승정원이 술렁이었습니다.
시간을 1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674년 8월 현종이 승하하고 14세의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숙종입니다. 당시 내의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왕을 모실 어이들을 선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의원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료를 담당하던 기관입니다. 정삼품 제조 2명을 우두머리로 하여 어의 약 10명, 의관 20여 명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의는 특별했습니다. 직접 왕의 몸을 진찰하고 왕의 식사와 배설까지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74년 가을 한 젊은 의원이 내의원 전시를 보기 위해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나이 28세, 양반 가문 출신이었지만 대대로 의학을 공부해온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동의보감을 익혔고 본초강목을 읽었으며 의방유치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그는 스승에게서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의원이 되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손으로 짚어야 한다. 이것을 망문문절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대소변을 보는 것이다. 스승은 동의보감의 한 구절을 펼쳐 보였습니다. 대변이 검으면 위장에 열이 있는 것이요. 희면 한이 있는 것이다. 붉으면 하열이요. 누르면 정상이다. 냄새가 심하면 장에 병이 있고 무르면 비위가 약한 것이다. 젊은 의원은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전시는 어려웠습니다. 왕실 제조들이 직접 문제를 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오장육부의 병증을 모두 말해보시오. 본초강목에 나오는 해독제 20가지를 말하고 각각의 효능을 설명하시오. 왕께서 갑자기 토혈을 하신다면 어떤 처방을 하겠는가? 젊은 의원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가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 왕께서 독을 드셨다는 의심이 든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의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불합격입니다. 아니,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젊은 의원은 깊은 절을 올리고 대답했습니다. 신은 오직 의원일 뿐입니다. 정치는 모릅니다. 신이 아는 것은 오직 병과 약뿐입니다. 만약 독의 징후가 보인다면 신은 사실대로 아랠 것입니다. 그것이 신을 죽음으로 이끈다 해도 그것이 의원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시험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는 내의원 어이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선배 어이가 그를 데리고 궁궐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약방이고 저기가 침방이다. 그리고 이곳이 선배는 한 작은 방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랑방이다. 여기서 전하의 뒤를 보관하고 관찰한다. 젊은 어이는 놀랐습니다. 보관한다고요? 그렇다. 전하께서 뒤를 보시면 즉시 이곳으로 가져온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한다. 색깔, 냄새, 형태, 농도 모든 것을 본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에 기록한다. 금일 전하 대변 황색, 정상, 냄새 보통, 형태 고형 이런 식으로. 선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대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전하께서 무엇을 드셨는지, 몸 안에 어떤 병이 생기고 있는지 모두 대변에 나타난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전하의 건강을 지킨다. 젊은 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관찰이 얼마나 목숨을 거는 일인지, 이것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음모를 밝혀내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의원 어이들은 3교대로 근무했습니다. 24시간 중 8시간씩 왕을 지켰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낮 1시까지, 낮 1시부터 밤 9시까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왕이 깨어 있을 때도 주무실 때도 항상 어이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화장실에 가시면 즉각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하께서 정랑에 가셨습니다. 어이는 대기하다가 왕이 나오시면 즉시 그것을 가져와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냄새에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색깔의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기록했습니다. 형태가 무르거나 단단하면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어제 전하께서 냉면을 드셨으니 오늘은 조금 무를 수 있다.
최근 보신탕을 자주 드시니 조금 단단할 수 있다. 그는 왕의 식단과 건강 상태를 연결하여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이의 일이었습니다. 선배 어이가 말했습니다. 이 일을 10년 하면 전하의 몸을 자네 몸처럼 알게 될 것이다. 20년 하면 전하가 내일 무슨 병에 걸릴지 미리 알 수 있다. 그것이 어이의 경지다. 젊은 어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12년 후 자신이 왕의 목숨을 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1670년대 후반 숙종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인정전의 종이 울리면 왕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복을 갖춰 입고 아침 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왕은 간단한 죽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어이는 항상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왕이 무엇을 얼마나 드시는지, 식욕은 어떤지, 표정은 편안한지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면 왕은 보통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정랑이라 불리는 왕의 화장실은 특별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의자 형태의 변기가 있었고 그 아래에 정랑기라는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이 용변을 보시면 내관이 즉시 어이에게 알렸습니다. 전하께서 정랑을 다녀오셨습니다. 어이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정랑방으로 가서 정랑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방에서 혼자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색깔을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황갈색입니다. 만약 너무 노랗다면 담즙이 과다한 것이고 너무 어둡다면 수분이 부족하거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흰색이 섞여 있다면 담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붉은색이 보인다면 하혈의 징후였습니다. 다음은 냄새였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악취가 심하다면 장에 부패가 있는 것입니다. 신냄새가 난다면 소화불량입니다. 비린내가 난다면 혈변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형태도 중요했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변비어, 너무 무르면 설사입니다. 미소화된 음식물이 섞여 있다면 소화 기능이 약한 것입니다. 점액이 많이 섞여 있다면 장에 염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이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숙종 4년 3월 12일 진시 오전 7-9시 전하 대변 황갈색, 형태 정상, 냄새 보통, 특이사항 없음. 이런 기록이 매일 승정원 일기에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기록 덕분입니다. 낮 시간 동안 왕은 신하들을 만나고 국사를 처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도 왕은 화장실에 가셨고 그때마다 어이는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2-3번, 많을 때는 4-5번까지 관찰했습니다. 어이들은 이런 일상을 10년, 20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몸을 자기 몸보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여름에 찬 음식을 드시면 꼭 배탈이 나신다. 전하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변비가 생기신다. 전하께서는 매운 음식을 드시면 설사를 하신다. 이런 작은 관찰들이 쌓여서 어이들은 왕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위험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갑자기 병이 나시면 어이들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미리 알지 못했는가? 어찌하여 예방하지 못했는가? 심한 경우 파직당하거나 유배를 가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1680년 숙종 6년에 큰 정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신왕국입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했습니다. 왕의 장인인 김만기가 권력을 잡았고 많은 남인 신하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궁궐 안의 분위기도 긴장되었습니다. 왕비 인경왕후가 1680년에 승하했고 1681년에 새로운 왕비 인현왕후가 들어왔습니다. 정치적 격변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이들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왕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음모로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이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전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그들은 더욱 세심하게 왕을 관찰했습니다. 대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메뉴를 더욱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왕께 올라가는 모든 음식과 약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1680년대 중반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왕께서 가끔 소화불량을 호소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셨던 왕이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러신가 보다. 요즘 국정이 바쁘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보다. 어이들은 소화제를 처방했습니다. 보중익기탕, 향사평위산, 평위산 같은 약들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왕의 증세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복통, 소화불량, 가끔 설사. 어이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계속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더욱 세심하게 왕의 대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를. 대변의 색이 평소보다 조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미묘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어이들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큰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누군가 왕께 천천히 아주 조금씩 독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곧 왕의 목숨을 구하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1686년 봄, 숙종 12년이었습니다. 당시 26세였던 숙종은 한창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정치는 복잡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계속되었고 왕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3월 어느 날 왕께서 갑자기 식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짐이 요즘 입맛이 없구나. 내관들이 왕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몇 숟가락 드시고는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어이가 진맥을 했습니다. 맥은 약간 허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전하, 요즘 국정이 바쁘셔서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보약을 올리겠습니다. 어이는 십전대보탕을 처방했습니다. 기운을 푹 돋우고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며칠 후 왕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듯 했습니다. 어이들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4월 초 다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왕께서 가벼운 복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좀 거북하구나. 어이가 급히 불려갔습니다. 진맥을 하고 배를 살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향사평위산을 올리겠습니다. 약을 드신 후 왕의 증세는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불편해하시고 약을 드시면 좋아지고 또 며칠 후 다시 불편해하시고. 어이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요즘 전하의 증세가 이상합니다. 맥은 정상인데 증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의가 말했습니다. 대변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하자.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기록하자. 그날부터 어이들은 더욱 꼼꼼하게 왕의 대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대변의 색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황갈색이 아니라 갈색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형태도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무른 느낌이었습니다. 어이들은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의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동의보감을 다시 펼쳤습니다. 변증 부분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대변이 검어지는 것은 두 가지 경우다. 하나는 위장에 열이 과다한 경우요. 다른 하나는 출혈이 있는 경우다. 왕께서는 열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조금 차가운 체질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출혈인가? 하지만 토혈은 없었습니다. 혈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뇌출혈인가? 위장 안에서 조금씩 피가 나고 있는 것인가? 수인은 더 두려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본초 강목을 꺼냈습니다. 동물편을 펼쳤습니다. 비상, 부자, 반하, 천남성. 여러 독초와 독약의 증상들을 읽었습니다. 비상을 소량 복용하면 처음에는 소화불량과 복통이 나타난다. 계속 복용하면 위장에 출혈이 생기고 대변이 검어진다.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으면 즉사하지만 소량을 오래 먹으면 서서히 쇠약해진다. 수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왕의 증상과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혹시 자신의 오판이라면? 만약 독살 음모를 의심한다고 보고했는데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는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독살 음모가 있는데 늦게 보고한다면? 왕께서 돌아가시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어이들이 처형될 것입니다. 수인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이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하의 증세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보이는가? 젊은 어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뭔가 다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방하는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다시 나빠집니다. 수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독의 가능성은 생각해 보았는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가능성을 생각은 했지만 입 밖에 내기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 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어이다. 전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만약 독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밝혀야 한다. 설령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해도. 5월로 접어들자 왕의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복통의 빈도가 늘어났고 식욕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대변의 색도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왕께 올라가는 모든 음식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음식을 준비하는가? 어디서 재료를 가져오는가? 어떤 경로로 왕께 올라가는가? 그들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왕께서 밤에 드시는 야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만든 약과였습니다. 꿀과 한약재로 만든 과자였는데 왕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이 야식은 한 특정 상궁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야식을 드신 다음 날은 왕의 증세가 더 심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어이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순간은 곧 찾아왔습니다. 1686년 6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궁궐 안에 습기가 가득했고 모든 것이 눅눅했습니다. 숙종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복통이 거의 매일 있었고 때로는 구토까지 하셨습니다. 대변의 색은 이제 명백히 검었습니다. 황갈색이 아니라 거의 흑색에 가까웠습니다. 냄새도 심했습니다. 비린내가 섞인 악취였습니다. 어이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출혈의 징후였습니다. 위장 어딘가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다른 어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전하의 대변에서 명백한 혈색이 보입니다. 하지만 토혈은 없습니다. 이것은 뇌출혈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심한 위궤양 또는 수의가 말을 이었습니다. 독입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이가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수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20년간 궁궐에서 왕들을 모셨습니다. 현종 전하도 모셨고 지금 전하도 12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입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면 우리 약으로 나았어야 합니다. 위궤양이라면 더 빨리 악화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는 본초 강목을 펼쳤습니다. 비상소량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다른 어이들도 책을 보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상이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수의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전하께서 밤에 드시는 야식이 있습니다. 약과입니다. 한 상궁이 특별히 만들어 올립니다. 이상하게도 그 야식을 드신 다음 날은 증세가 더 심합니다. 그 상궁이 범인이라는 말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궁은 최근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상궁은 남인 가문 출신입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1680년 경신한국 이후 남인은 몰락했습니다. 많은 남인 신하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그 가문의 사람들은 원한을 품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상궁이 복수를 위해 왕을 독살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못 고발하면 우리도 죽고 무고한 사람들도 죽을 것입니다. 수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야식에 정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수인은 위험한 계획을 말했습니다. 다음에 그 야식이 올라오면 제가 조금 얻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겠습니다. 실험이요? 동물에게 먹여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동물이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상궁이 야식을 준비하는 것을 수의가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 오늘도 전하께 야식을 올리시는군요. 요즘 전하께서 소화가 안 좋으신데 제가 소화제를 함께 올리면 어떨까요? 상궁은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수인은 야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상궁은 약과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꿀을 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궁이 작은 주머니를 꺼내서 아주 조금의 가루를 약과 위에 뿌렸습니다.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계피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하지만 수인은 보았습니다. 그 가루의 색깔이 계피가 아니었습니다. 더 희고 더 고운 가루였습니다. 수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계피가루를 뿌리시는군요. 좋습니다. 향이 좋지요. 상궁이 잠깐 굳었다가 말했습니다. 네, 전하께서 좋아하십니다. 수인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제가 맛을 좀 보고 소화제 양을 조절하면 어떨까요? 상궁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이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 조각만요. 수인은 작은 조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수인은 은밀히 실험을 했습니다. 궁궐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과 조각을 개에게 먹였습니다. 다음 날 개는 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개의 대변에서 검은색이 보였습니다. 수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다른 어이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그 가루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물에 녹여보고 불에 태워보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비상이었습니다. 비소로 만든 독약이었습니다. 소량을 오래 먹이면 서서히 위장을 망가뜨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었습니다. 어이들은 떨었습니다. 왕께서는 이미 몇 달 동안 이 독을 드셨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왕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상궁을 고발하면 큰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인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면 또 다른 환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으면 왕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모두 죽습니다. 수인은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어이입니다. 정치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병과 약뿐입니다. 전하께 독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른 어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1686년 음력 9월 15일 새벽 수인은 승정원에 올릴 장계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붓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께 아뢰옵니다. 신이 전하의 옥체를 살피옵건대 위장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토혈은 없으셨습니다. 신이 조사해보니 이는 독의 징후일 수 있사옵니다. 그는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개에게 실험한 결과, 대변의 변화 기록, 그리고 의심되는 약과의 샘플, 장계를 들고 승정원으로 향하는 수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이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686년 음력 9월 15일 아침, 창덕궁 승정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희가 제출한 장계가 왕께 올라갔고 숙종은 즉시 긴급 조회를 명했습니다. 어이를 즉시 불러들이라. 수희가 어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옵소서. 신이 감히 아뢰옵니다. 숙종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신이 독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이 말한 것이 사실이냐? 짐에게 독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이 전하의 대변을 석 달간 관찰하였는데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으나 최근 명백한 혈색을 발견했습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토혈은 없었는데 어찌 피가 나온다는 것이냐? 전하, 이는 내출혈입니다. 위장 안에서 조금씩 피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납니다. 심한 궤양 또는 독입니다. 경은 독이라 확신하느냐? 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이 감히 실험을 했습니다. 의심되는 음식을 개에게 먹였더니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서 비상을 발견했습니다.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이 독살당할 뻔했다니? 숙종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조사하라. 누가 감히 짐을 독살하려 했는가? 의금부가 움직였습니다.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모든 상궁과 내관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의가 지목한 그 상궁도 잡혀왔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부인했습니다. 신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첩은 그저 전하께서 좋아하시는 야식을 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수의가 보관한 약과 샘플에서 비상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녀의 처소를 뒤지자 작은 주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흰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험해보니 역시 비상이었습니다. 상궁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숙종은 직접 국문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상궁은 울며 고백했습니다. 신첩의 오라버니입니다. 내 오라버니는 누구냐? 전직 남인 관료였습니다. 경신왕국 때 유배를 갔다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궁의 오빠는 1680년 경신왕국 때 남인으로 몰려 유배를 갔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고생하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상궁은 오빠의 죽음을 왕 탓으로 돌렸습니다. 전하께서 서인의 편을 드셨기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칼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궁궐의 경비가 삼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독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이면 금방 들통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몇 달에 걸쳐 먹이면 그저 병으로 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비상을 구했습니다. 궁 밖의 약방에서 쥐약이라고 속이고 샀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부터 야식에 아주 조금씩 섞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전하께서 배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신첩은 기뻤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계속 독을 넣었습니다. 매일 밤 야식을 준비할 때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전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의 원한을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이들이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국문장에 있던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역적을 당장 처형하라. 하지만 숙종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너를 도운 자가 더 있느냐? 너 혼자 이 일을 꾸몄느냐? 상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첩 혼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신첩은 오라버니의 원한을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사 결과 그녀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후 세력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음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의 개인적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만약 왕이 돌아가셨다면? 당시 숙종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경종은 1688년에 태어난 왕위 계승 문제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 더 격렬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반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여인의 복수심 때문에 벌어질 뻔했습니다. 숙종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여인은 영모제로 다스린다. 능지처사하라. 상궁은 끌려나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오라버니, 신첩은 오라버니의 원한을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흘 후 처형되었습니다. 능지처사, 즉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은 전국의 남인 가문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음모가 있을지 모른다. 이 사건으로 남인은 또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남인 관료들이 의심을 받았고 일부는 유배를 갔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컸습니다. 한편 어이들은 왕의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즉시 해독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전하, 지금부터 해독 처방을 올리겠습니다. 감초와 녹두를 달인 물을 계속 드셔야 합니다. 감초는 독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녹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두검은 콩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전하, 당분간은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죽만 드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숙종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어이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식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음식은 3명의 상궁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서로 감시하는 체제였습니다. 음식을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어이가 검사했습니다. 독의 흔적이 있는지, 이상한 냄새는 없는지, 색깔은 정상인지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왕께 올렸습니다. 치료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왕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대변의 색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복통도 사라졌습니다.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어이들은 매일 왕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하 대변 정상, 혈색 없음, 식사 잘하심, 안색 좋아짐. 마침내 12월 왕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1686년 가을 수위가 떨리는 손으로 왕의 대변을 살폈던 그 순간의 의미를. 그것은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목숨을, 나라의 운명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위가 본 검은 빛이 섞인 대변. 그것은 석 달 동안 조금씩 쌓인 비상독이 만든 위장출혈의 증거였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그가 설사일 뿐입니다라고 보고했다면 왕은 한 달 후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의원들은 병으로 승하하셨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믿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배운 변진의 원리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이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은 오직 전하의 안녕만을 생각하겠습니다. 20년 전 내의원에 들어오던 날의 맹세. 그는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다 해도 장계를 쓸 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만약 이것이 단순한 소화불량이었다면 그는 영모제로 몰려 죽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도 화를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옳다면 왕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이는 독의 징후일 수 있사옵니다. 그 한 줄을 쓰는데 온 생애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단 쓰고 나자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계를 들고 승정원으로 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이의 길입니다. 승정원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아뢰었을 때 승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독이라고? 증거가 있느냐? 수인은 준비한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석 달간의 관찰 기록, 대변 색깔의 변화를 상세히 적은 문서, 개를 이용한 실험 결과, 의심되는 약과의 샘플, 그리고 본초 강목에서 찾은 비상 중독의 증상 설명. 승지들은 그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수위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왕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숙종은 충격을 받았지만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범인이 잡혔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살아났습니다. 수위의 결단이 왕을 살렸습니다. 만약 그가 일주일만 더 망설였다면, 만약 그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며 한 달을 더 기다렸다면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왕의 위장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을 것이고 아무리 해독 처방을 해도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인은 제때 움직였습니다. 왕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석 달간의 치료 끝에 숙종의 건강은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변의 색은 정상적인 황갈색으로 돌아왔고 복통도 사라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1686년 12월 왕은 수의를 불렀습니다. 경이 짐의 목숨을 구했소. 수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은 다만 어이로서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경은 목숨을 걸었소. 만약 경이 틀렸다면 경은 죽었을 것이오. 그럼에도 경은 용기를 냈소. 이것이 진정한 충신이오. 숙종은 수의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품계를 올려주었고 토지를 하사했고 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의에게 가장 큰 보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신이 전하를 살렸습니다. 그 사실이었습니다. 어이로서 20년을 살아오면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이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수의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석 달 동안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틀린 것은 아닐까? 혹시 왕께서 자신의 보고 때문에 더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왕은 살아계셨고 범인은 처벌받았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계를 쓰던 그 순간을, 승정원으로 걸어가던 그 무거운 발걸음을,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독입니다라고 아뢰던 그 순간을, 만약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그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왕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어이의 힘이었습니다. 왕의 대변을 관찰하는, 겉보기에는 비천해 보이는 일. 하지만 그 일이 왕을 지켰고 나라를 지켰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정성,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관찰력,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 이것들이 합쳐져서 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숙종은 그 후 34년을 더 살았습니다. 1720년에 60세로 승하할 때까지 그는 조선을 이끌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황국 정치를 통해 신하들을 견제했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만약 1686년에 그가 독살당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은 것은 한 어이의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대변을 살피는 그 겸손한 일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배운 변진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이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기에 왕을 살렸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수의는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이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1686년의 사건 이후 조선의 의료 시스템은 크게 변했습니다. 왕의 식사를 관리하는 규칙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모든 음식은 3명 이상의 상궁이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였습니다. 음식을 왕께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어이가 검사했습니다. 색깔, 냄새, 형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음식은 미리 맛을 보는 상궁도 있었습니다. 어이들의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숙종은 어이들을 더욱 신뢰했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내의원의 예산도 늘어났고 더 많은 약재를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교육이었습니다. 수의는 자신의 경험을 후배 어이들에게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1690년대 초반 은퇴를 앞두고 후배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어이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1686년의 그 사건을, 어떻게 왕의 대변에서 이상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용기를 내서 보고했는지, 어떻게 왕의 목숨을 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겉보기에는 비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왕의 뒤를 살피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왕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는 동의보감을 펼쳤습니다. 허준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변의 색으로 병을 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관찰하고 기록한 의학 지식입니다.
수인은 변진의 원리를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황색은 정상, 흑색은 출혈이나 독, 백색은 담도 문제, 적색은 하혈, 녹색은 감염, 냄새도 중요합니다. 악취는 부패, 산냄새는 소화불량, 비린내는 혈변, 형태도 봐야 합니다. 단단하면 변비, 무르면 설사, 점액이 많으면 염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인은 젊은 어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상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보고할 용기, 설령 그것이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린다 해도 진실을 말할 용기, 그것이 어이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젊은 어이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수인은 1695년경 은퇴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후배 어이들은 그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왕의 대변을 세심하게 관찰했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어이들은 이렇게 왕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승정원 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금일 전하 대변 정상, 금일 전하 설사, 보중익기탕 처방, 금일 전하 변비, 마인산 처방, 이런 기록들이 수백 년간 쌓였습니다. 조선의 어이들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은 특별히 기억됩니다. 허준 1539-1615은 동의보감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조선 의학의 집대성이었습니다. 변진을 포함한 모든 진단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공유는 인조 때의 어이였습니다. 왕이 두창천 연두에 걸렸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치료했습니다. 신겸은 효종 때의 어이였습니다. 왕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는 침술로 왕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목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이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조선의 의학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변진은 매우 과학적인 진단법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아도 타당한 원리입니다. 대변의 색깔은 정말로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검은 변은 위장 출혈의 징후입니다. 흰 변은 담도 폐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붉은 변은 하부장 출혈입니다. 냄새도 의미가 있습니다. 악취는 장내 세균 불균형을 나타냅니다. 형태도 중요합니다. 브리스톨 대변 척도라는 현대의학 기준도 같은 원리입니다. 조선의 어이들은 현대의학의 원리를 수백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관찰을 통해, 기록을 통해 이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1910년 조선이 망했습니다. 순종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내의원도 해체되었습니다. 마지막 어이들은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 늙은 어이가 젊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라는 망했다. 하지만 이 지식만큼은 남겨야 한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은 의학 지식을 제자에게 전수했습니다. 변진의 원리, 관찰의 방법, 진단의 기술, 이것을 한의학으로 전하거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잊지 말거라. 그렇게 조선의 의학은 한의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한의사들은 대소변을 관찰합니다. 망문문절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이들은 겉보기에 비천해 보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왕을 지키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둘째, 관찰의 중요성입니다.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세심함. 그것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게 했습니다. 셋째, 전문성입니다. 어이들은 동의보감을 공부했고 본초 강목을 익혔고 수십 년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전문성이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넷째, 용기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부릅니다. 다섯째, 책임감입니다. 신은 오직 전하의 안녕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맹세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전문가의 도리입니다. 여섯째, 헌신입니다. 어이들은 24시간 왕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교훈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의사든 공무원이든 교사든 어떤 직업이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전문성을 쌓는 것,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킵니다. 조선시대 어이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어이들의 목숨 건 임무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대변을 관찰하는 것이 어떻게 나라를 구했는지, 작은 것에 대한 정성이 어떻게 큰 것을 지키는지, 전문가의 책임감이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시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을,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영모를 꾸몄다. 너도 죽어야 한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법이 그러하다. 조선시대에는 한 사람의 죄로 가족 전체가 멸망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를 모두 처벌하는 연좌제.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은 불과 9일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642명. 한 사람의 영모로 642명이 처벌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2살짜리 아기도 있었고 12살 소녀도 있었고 70세 노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역적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비가 되거나 처형당하거나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왜 조선은 이렇게 잔혹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무고한 아이들까지 왜 처벌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연좌제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728년 영조 4년 3월 27일 한양 군기시 앞 처형장에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 나온 한 사내. 그의 이름은 이인좌 34세였습니다. 조선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구대손. 남인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던 그는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거열형. 사지를 5마리의 소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오체분시라고도 불리는 이 형벌은 영모죄를 지은 자에게만 내려지는 극형이었습니다. 이인좌, 너는 영모를 꾀하여 나라를 어지럽혔다. 죄를 고하라. 이인좌는 고개를 들어 영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영모가 아니라 의거를 한 것입니다. 경종대왕께서 억울하게 승하하셨으니 입을 다물라. 형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비명이 군기시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였습니다. 4월 9일 이인좌의 부인 윤자정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남인의 거두 윤휴의 손녀였던 그녀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인좌의 아내였다는 이유만으로 4월 14일 이인좌의 4아들이 노비가 되어 온성부와 회령부로 보내졌습니다. 장남 중명은 12세, 차남 문명은 9세, 삼남 화명은 6세, 막내 인명은 겨우 2세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조실록에 기록된 이인좌의 난 관련 역적으로 기론된 사람은 총 642명입니다. 이 중 62명이 극형에 처해졌고 나머지는 재산 몰수와 함께 그 일가친족이 연좌제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642명. 한 사람의 영모로 642명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대체 조선은 왜 이런 잔혹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왜 죄 없는 가족들까지 처벌해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조선 건국 초부터 이어져 온 연좌제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 성종 15년인 1485년에 완성된 이 법전은 조선을 다스리는 모든 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조항이 있었으니 바로 연좌제였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반대 역죄를 범한 자는 능지처참하고 그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사령에 처한다. 16세 이하의 아들과 어머니, 처첩, 조손, 형제자매 및 아들의 처첩은 공신가의 종으로 삼고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백숙부와 조카는 삼천리 밖으로 유배 보낸다.
간단히 말하면 한 사람이 역모를 일으키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형제, 백숙부, 조카까지 모두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족을 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삼족. 조선시대 학자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삼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로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백부, 숙부 등 선친인 조족, 형제와 그의 자녀들인 조카 등 부족, 그리고 아들과 손자 등 귀족을 의미한다. 즉 할아버지 세대부터 손자 세대까지 3대를 통틀어 처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잔혹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조선은 왕조 국가였습니다. 왕의 권력이 곧 국가의 안정이었고 역모는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만약 역모를 일으킨 사람만 처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아들이나 손자가 복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형제가 다시 역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좌제는 이런 복수의 씨앗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내가 역모를 꿈꾸면 내 가족 모두가 멸망한다. 이 공포가 바로 왕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수많은 신하들이 연좌제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죄는 본인에게 있는데 왜 가족까지 처벌합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왕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법이 그러하다. 조정지법을 어찌 함부로 바꿀 수 있겠는가? 조정지법. 조상들이 만든 법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권과 직결된 법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연좌제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은 조선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구족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고조의 4대손 되는 형제, 종형제, 제종형제, 삼종형제까지 포함하여 8촌 이내를 모두 처벌했습니다. 그 희생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의 연좌제는 중국의 대명률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기의 형법전을 바탕으로 고려를 거쳐 조선에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전에 적힌 것과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달랐습니다. 때로는 왕의 자비로 처벌이 감면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살려주거나 시간이 지나면 노비가 된 사람들을 면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모제만큼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역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수십, 수백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때는 약 200명이 연좌되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때는 약 150명이 처벌받았습니다. 1728년 이인좌의 난 때는 642명이 기록되었습니다. 1755년 나죽에서 사건 때는 약 100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삶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역모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성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좌제로 희생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728년 3월 15일 새벽, 충청도 청주성에 묘한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상여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곡을 하며 상여를 메고 성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례 행렬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여가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여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시신이 아니라 칼과 창, 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역모다, 역모다.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은 미리 계획된 대로 움직였습니다. 병마절도사 이봉상과 토포사 남현년을 살해하고 청주성을 장악했습니다. 반란의 주모자는 이인좌였습니다. 이인좌는 스스로를 삼남대원수라 칭하며 각지에 경문을 돌렸습니다. 경종대왕께서는 흉악한 무리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연인군 영조은 숙종의 왕자가 아니다. 왕대비의 밀조를 받아 경종의 원수를 갚고 밀풍군 탄을 왕으로 세워 왕통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왕 영조를 부정하고 다른 왕족을 옹립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인좌는 왜 이런 무모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의 집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인좌의 할아버지 이운징은 숙종 때 승지, 강원도관찰사,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고위 관료였습니다. 남인의 거두 허적의 추천으로 관직에 올랐고 남인의 또 다른 영수 윤휴의 손녀를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남인의 명문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숙종대의 환국 정치로 남인은 몰락했습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남인은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이운징도 유배를 당했습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잠깐 다시 권력을 잡았으나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쫓겨났습니다. 이운징은 다시 유배되었고 1710년에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1717년 그가 죽었을 때 왕은 그를 흉당이라 부르며 대신으로서의 예우를 거부했습니다. 이인좌는 이런 가문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가문의 치욕을 눈으로 보며 컸습니다.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소론과 남인은 완전히 정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인좌는 왕족의 후손이었지만 관직에 나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28년 그는 거사를 결심했습니다. 이인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반란을 계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의 박필현, 폐인현감이었던 그는 전라도에서 군사를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경상도의 정일양, 그는 영남에서 봉기하기로 했습니다. 평안도의 이사성, 평안도 병마절 또사였던 그는 평안도 군사를 이끌고 남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포도대장 남태징이 내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인 반란이었습니다.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평안도, 그리고 한양까지. 만약 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조선 왕조는 정말로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1727년 영조는 정미환국을 단행했습니다. 소론 온건파를 다시 등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반란에 동조할 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1728년 3월 22일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영의정 최규서가 영조에게 반란 계획을 고변한 것입니다. 이인좌는 급히 거사 일을 앞당겼습니다. 원래는 4월에 일으킬 예정이었지만 들키기 전에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 새벽 청주성을 기습한 것입니다. 청주성을 장악한 이인좌는 군사를 이끌고 북상했습니다. 목표는 한양이었습니다. 목천, 청안, 진천을 거쳐 안성, 축산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즉시 토벌군을 파견했습니다. 병조판서 오명왕을 도순무사로 삼았습니다. 종사관으로는 박문수가 따라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명왕과 박문수 모두 소론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란의 주모자들이 소론과 남인이었기에 소론 온건파는 반란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반란을 진압하러 나섰습니다. 3월 24일 안성과 축산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728년 3월 24일 새벽 안성과 축산 사이의 청룡산, 이곳에서 조선의 운명을 가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인좌의 군사는 약 수천 명, 정예병은 아니었지만 청주성을 함락하고 여러 고을을 거치며 모아진 병력이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관군 출신이거나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 혹은 화적대였습니다. 오명왕이 이끄는 관군은 약 3천여 명. 숫자는 비슷했지만 훈련도와 사기는 달랐습니다. 전투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반란군은 처음에는 기세가 좋았습니다. 그들은 청룡산 기슭에 진을 치고 관군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관군이 다가오자 일제히 화살과 총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관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명왕은 신기전을 발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신기전, 조선시대 로켓 무기입니다. 화약의 힘으로 날아가며 폭발하는 이 무기는 적에게 큰 공포를 주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불빛과 폭발음에 반란군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경영의 군사다. 반란군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지방 관군이 아니라 한양의 정예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기가 꺾였습니다. 원래 강제로 동원되었거나 돈을 받고 따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좌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병력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물러나라. 산으로. 이인좌는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청룡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명왕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군은 산으로 올라가 반란군을 몰아붙였습니다. 도망치던 이인좌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졌습니다. 산속의 한 절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오후 농민 신길만과 마을 사람들 24명 그리고 절의 승려들이 이인좌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역적 이인좌냐? 이인좌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신길만은 이인좌를 관군에 넘겼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나중에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고 영조로부터 은 1,000냥과 활까지 하사받았습니다. 이인좌가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란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청주성에 남아있던 반란군은 박민웅이 이끄는 창의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평안도의 이사성은 거사도 하기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소론 온건파인 이광자가 재빨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한양의 남태징도 미리 체포되어 반란에 가담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도의 박필현은 전주성으로 갔으나 내응하기로 했던 전주감사 정사효가 배신하여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박필현은 경상도로 도망쳤다가 붙잡혀 참수당했습니다. 경상도의 정일양은 거창, 합천, 함양 등을 점령하며 가장 오래 버텼습니다. 하지만 경상도관찰사 황선이 지휘하는 관군에 의해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불과 9일 만에 조선 역사상 최대의 반란은 끝났습니다. 3월 26일 이인좌는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영조는 직접 친국을 열었습니다. 왕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이인좌, 내가 영모를 꾀한 이유가 무엇이냐? 경종대왕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대왕의 원수를 갚고자 했을 뿐입니다. 감히 내가 형을 해쳤다는 것이냐? 공모자들을 모두 대라. 이인좌는 고문 끝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필현, 정일양, 이사성, 남태징 등 주요 공모자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가담한 사람들의 명단도 밝혔습니다. 명단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왕위를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연좌제를 엄격히 적용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월 27일 이인좌는 군기시 앞에서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조실록 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매일같이 처형과 유배, 노비화의 기사가 이어집니다. 4월 9일 이인좌의 부인 윤자정, 교수형. 4월 14일 이인좌의 네 아들 노비로 강등되어 온성부와 회령부로 보내짐. 4월 16일 이인좌의 사촌동생 조세추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 그리고 명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필현의 가족, 정일양의 가족, 이사성의 가족, 남태징의 가족, 주모자들뿐만 아니라 가담자들의 가족도 모두 연좌되었습니다. 안성에서 가담한 이호의 가족, 과천에서 가담한 이일좌의 가족, 거창에서 가담한 사람들의 가족, 충주에서 가담한 민원보의 가족, 영조실록에 무신난의 역적으로 기록된 사람은 총 642명입니다. 642명. 이 중 62명이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능기처참, 참수, 교수형.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세 이상의 아들들은 대부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6세 이하의 아들, 어머니, 딸, 첩, 할아버지, 손자, 형제, 자매, 며느리는 공신가의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백숙부와 조카들은 먼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1728년 6월 23일 민당효라는 사람이 5살짜리 아들 호손과 함께 고군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우의정을 지낸 미남의 증손이었습니다. 반란 주모자 중 한 명이었던 민관효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연좌된 것입니다. 1729년에는 그의 맏아들 상손 10세도 고군산도로 보내졌습니다. 한 가족이 섬으로 유배되어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1729년 7월 22일 이필이라는 사람이 고군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경상도에서 반란에 가담한 이태발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70세에 가까운 노인이 먼 섬으로 유배된 것입니다. 1746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난 지 18년이 지난 후에도 연좌는 계속되었습니다.
반란 주모자 이유익의 동생 이유필이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전처 소생인 12살 딸 미순이는 고군산도로 보내져 노비가 되었습니다. 12살 소녀가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더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주감사였던 정사요. 그는 처음에 반란에 가담하기로 약속했다가 이인좌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했습니다. 박필현이 전주성으로 왔을 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처음에 그를 칭찬했습니다. 반란을 막았다고. 하지만 1729년 정사효는 다시 반란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반란 세력인 박세만, 준호미와 함께 모의를 꾸몄던 것입니다. 정사효가 처형될 때 그는 자신의 처가 사람들까지 모두 끌어들였습니다. 목이 잘린 사람만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연좌제는 이렇게 끝없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조 24년 1748년 무신난의 자녀 세력이 또 다시 반란을 계획하다 발각되었습니다.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영조 31년 1755년 나죽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신난 가담자였던 윤취상의 아들 윤지가 유배지인 나주에서 벽서를 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론과 남인 수십 명이 또 처형되었습니다. 이인좌의 난은 1728년에 끝났지만 그 여파는 3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642명. 이것은 공식 기록에 남은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비가 된 사람들의 자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배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역사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조선은 3대를 멸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복수의 방지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가족의 복수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복수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복수합니다. 만약 역모를 일으킨 사람만 처벌한다면 그의 아들이나 손자가 언젠가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조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연좌제는 이런 복수의 씨앗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역모를 꿈꾸면 내 가족 모두가 멸망한다. 이 공포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포 통치였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포였습니다. 연좌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경고. 왕을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이인좌의 난 이후 영조는 더욱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가담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아무도 감히 왕을 거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사실 역모 사건은 순수한 범죄 처벌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인좌의 난도 그러했습니다. 반란의 주축은 소론 강경파와 남인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론과 남인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642명의 명단을 보면 실제로 반란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연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반란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단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당파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연좌제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전통과 관습이었습니다. 조정지법을 어찌 함부로 바꾸겠는가? 조선의 왕과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들이 만든 법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연좌제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고려를 거쳐 조선에 전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권과 직결된 법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알아도 우리는 여전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법이었을까요? 12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9세 아이가 역모를 알고 있었습니까? 2세 아기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인좌의 부인 윤자정은 남편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설령 알고 있었다 해도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노비가 된 수백 명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유배된 노인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죄인이었을까요? 조선 중기의 학자들 중에는 연좌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는 본인에게 있는데 왜 가족까지 처벌합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왕권과 직결된 법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연좌제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죄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어찌 가족에게까지 미치겠는가. 이는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연좌제는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비로소 죄인 본인 외 연좌형률 일체 금지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대를 멸하던 연좌제가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야 폐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요? 이인좌의 난은 연좌제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642명이라는 공식 기록. 하지만 실제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노비가 된 사람들의 자손은 대대로 노비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배된 사람들의 가족은 연좌되어 관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모로 수백, 수천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것이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법이 그러하다. 조정지법을 어찌 바꾸겠는가. 역모는 용서할 수 없는 죄다. 모두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법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살짜리 아기가 노비가 되었습니다. 12살 소녀가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70세 노인이 고향을 떠나 객사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일까요? 연좌제의 본질은 집단 처벌이었습니다. 개인의 죄를 가족 전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현대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UN 세계인권선언 제9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좌제는 이 두 조항을 모두 위반합니다. 아무런 재판도 없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조선시대를 현대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역모는 가장 큰 범죄였고 연좌제는 왕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법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정의를 잃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이인좌의 난이 일어난 지 거의 3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좌제를 야만적인 악법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합니다. 개인의 죄를 가족에게 돌리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연좌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대를 멸한다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됩니다. 정치범으로 체포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형제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할아버지가 정치범이면 손자들까지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조선시대의 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보이지 않는 연좌제가 남아 있습니다. 범죄자의 가족들은 사회적 낙인을 받습니다. 취직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듭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연좌제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헌법 제13조 3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가 사기꾼이래. 그 집안은 원래 그래. 피는 못 속인다니까. 이런 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들립니다. 범죄자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취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당하기도 합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연좌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인좌의 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연좌제는 왕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도 법이 그러하다는 한마디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법이 정의를 잃으면 그것은 폭력의 도구가 됩니다. 둘째, 권력은 쉽게 부패합니다. 연좌제는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인좌의 난 이후 영조는 소론과 남인을 거의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642명의 명단을 보면
실제로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정치적 이유로 연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은 항상 감시받아야 합니다. 셋째, 집단 처벌은 정의가 아닙니다. 죄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가족이나 집단에게 있지 않습니다. 2살짜리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12살 소녀가 역모를 알고 있었습니까? 현대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연좌제는 이 두 원칙을 모두 위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인좌인 안에서 희생된 642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이들의 이름은 대부분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의 인권 개념이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가족의 죄로 처벌받지 않는 세상. 더 이상 어린아이가 부모의 죄로 노비가 되지 않는 세상.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연좌제의 잔혹한 진실, 한 사람의 죄로 642명이 처벌받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만약 여러분의 먼 친척이 역모를 일으켰다면 여러분은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